24 뉴스 영어 특별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텔아비브에서 생방송 중인 니콜 제덱입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24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이란의 석유화학단지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은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다시 공격하지 않으면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무시하고 남부 헤즈볼라 표적을 이미 여러 곳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북부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민방위 지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계속하고 이란이 두 전선을 연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의 추가 발언을 들어보시죠. 수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저는 우리의 적들에 맞서 행동할 권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로 발포한 후 저는 IDF의 베이루트의 테러리스트 표적을 타격하고 그곳의 헤즈볼라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저는 IDF의 이란 전역의 군사 및 경제 표적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테헤란의 테러 정권을 타격한 후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공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란의 테러 정권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워싱턴 최신 소식 전해드립니다. I24 뉴스 영어팀 미국 특파원 마이크 웨건하임이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함께합니다. 마이크, 이 지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것이 트럼프에게 외교적 승리였나요? 아니면 적어도 그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하고 있나요? 오늘 대통령으로부터는 트루스 소셜 게시글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실 뉴저지에 나가 있고 오늘 밤 그의 옛 터전인 뉴욕시에서 열리는 닉스가 참가하는 NBA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이것을 외교적 승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총격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포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처럼 양측이 서로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할 때 그 나라들 입장에서도 발포를 멈추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이란이 발포를 멈춘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다시 공격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자신의 능력 내에서 레바논 사안과 이란 사안을 분리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란의 도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트럼프 행정부와 확실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은 레바논에 대한 어떤 공격도 이란의 즉각적인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시 한번 남부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을 겨냥하게 되고 이란을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모두에게 이란의 즉각적인 대응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 조건 그리고 북부 국경을 따라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는 조건이 테헤란의 변덕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레바논 정부 자체와 워싱턴의 중재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잠재적 파트너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외교적 경로가 무엇을 뜻하나요? 지난주 워싱턴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을 중재하는 것도 봤죠. 여전히 헤즈볼라가 주요 문제입니다, 마이크. 그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 경로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약간 간과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다소 우려스러운 것은 워싱턴이 계속해서 레바논 국회의장 베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말당 소속이고 헤즈볼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가 신뢰할 만한 중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삶이나 다른 시기였다면 만약 헤즈볼라와 소통하려고 한다면 베리가 가장 두드러진 인물일 겁니다. 하지만 이는 워싱턴이 계속 보내는 메시지와는 반대입니다. 모든 것은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 군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만이 유일한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외교는 다른 어떤 행위자나 다른 종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시지들은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베리 의장과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곳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발전은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넘어가긴 했지만요. 그래도 그 부분은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워싱턴이 지금 이곳과 주변에서 또 다른 외교적 수단을 추가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이 강화하려고 하는 레바논 정부를 우회해서 말이죠. 국회의장을 통해 헤즈볼라와 직접 협상하는 것이 레바논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이런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시나요? 마이크 웨고너 시청자분들께 꼭 전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 전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이 대화를 스튜디오로 옮기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은 i24 뉴스 영어 방송 중동 선임 특파원 아리에 로세란, 국제문제 분석가 댄 페리, AP통신 전 유럽 및 중동 편집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4 뉴스 영어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레바논은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란의 공격에 보복함으로써 무엇을 성취했나요? 이란 정권이 방금 받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메시지는 네가 공격하면 우리도 반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약간 유치원 수준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화를 믿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레바논에서의 긴장 고조와 이란이 두 전선을 결합하려는 노력이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상황이 잠잠해지길 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했지만 네타냐후는 밤사이에 공격을 감행했고 그래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걸로 그들이 무엇을 이루려는지 조금은 미스터리합니다. 네타냐후가 공격한 이유가 트럼프의 말을 어긴 것일까요? 믿기 어렵네요. 그는 오늘 유명한 트윗 이후에 곧바로 트럼프의 말을 따랐으니까요. 이란은 분명히 이런 전술적이고 저강도의 소모전식 대응만으로는 태도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레바논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고 싶은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헤즈볼라와 이란과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저는 두 전선 모두에서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의 작전 권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이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서 공격을 단행한 것이 오늘의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레바논에서 이런저런 건물이나 시설 혹은 다른 곳의 요원을 타격하는 저강도 공격을 더 한다고 해서 판도가 바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식의 관행은 지난 45년 동안 실패해왔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완전히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명확한 전략도 없이 총리는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도대체 다히아를 공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어봐도 말이죠. 헤즈볼라가 북부 지역 공동체에 계속 공격을 가하도록 그냥 두거나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해도 대응하지 않는 것 외에는 심각한 대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원하지 않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는 이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즉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재개하기 위해 그 점을 붙잡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헤즈볼라에 관해서라면 저는 그들이 완전히 박살나길 바랍니다. 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정부, 레바논 정부,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와도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전략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로 북쪽 백하계곡에 모여있고 이스라엘이 160km 북쪽으로 진격해 레바논 3분의 1을 점령하며 지상전으로 제거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게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바논에 대해서는 이 방송에서 나중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리에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집중해 봅시다. 걸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로부터 어떤 성명이 나왔나요? 그리고 이번 사태의 고조나 지금의 진정이 그들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그들은 조용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적이, 그들은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했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후티 미사일 중 하나가 예멘과의 국경 근처 사우디 영토에 떨어졌으며 이스라엘까지 가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표적을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는 선박을 공격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되고 공격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상황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중 일부가 이스라엘의 대응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자국 영토에 대한 단 한 번의 이란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 어느 정도 억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걸프 아랍 국가들은 이런 억지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을 더 자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걸프 국가들은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을 예외로 한다면 그들은 이란에 대한 유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의 상황 변화도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다른 시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디 애틀랜틱의 기고 작가이자 더 섀도우 커맨더의 저자인 아라시 아지지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라시 씨, 여기서 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란은 헤즈볼라와 전선을 연결하려는 목표에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란이 전선을 연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했고 반격도 받았으며 지금은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문제가 생기면 또는 헤즈볼라에 문제가 생기면 개입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이 전선들이 연결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공격 후 반격 없이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란은 혼합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듯 전선을 확실히 연결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이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고집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란은 레바논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뜻에 반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바논이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란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란이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고 왜 이란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테러 단체를 돕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국이 또다시 공격을 받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이란이 핵심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란이 헤즈볼라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전쟁을 거의 다시 시작할 준비와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란이 처한 입장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이란이 레바논 문제에서 배제되길 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며칠간 레바논 지도부는 이란에게 사실상 떠나라고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저항의 축이 계속되어야 하고 자국의 지역적 역량이 약화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란은 우리는 여전히 레바논에서 여전히 힘을 가진 세력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란은 다른 전선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란은 이러한 민병대에 의존하는 안보 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워싱턴과의 협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가진 카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왔고 앞으로도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계속 내세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레바논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비정상적인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베이루트를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리타니강 북쪽으로 훨씬 더 진격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베이루트에 대한 대규모 폭격 같은 행동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 외에는 이란은 레바논이 미국과의 협상에 걸림돌이 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면
전선 분리나 그런 걸 막겠다는 그들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미국과 합의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본부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전선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 핵 문제도 있습니다. 이란이 국외로 반출하기를 원하지 않는 고농축 우라늄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것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이란이 동결된 자산의 해제를 원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형태의 인정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기꺼이 논의하려 합니다. 미국이 우라늄이 이란 내에서 희석되는 것에 동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요 쟁점들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양측이 이 문제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핵 협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할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고 이란의 동결된 자산이 해제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 의해 몇 차례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를 이루는데 꽤나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이 회담에 대한 큰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지, 오늘 이 24뉴스 영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 주민들에게는 분명히 복잡한 지난 24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국내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4뉴스 영어 특파원 발리그 슬레딘이 이스라엘 중부 라마트간에서 생중계로 함께합니다. 발리그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란과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로 사람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약 12시간 후 상황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민방사령부 지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소식이나 분위기 알려줄 수 있나요? 맞아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라마트간 중심가에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모든 것이 어제 저녁과 똑같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사령부가 조금 전에 새로운 지침을 내렸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대치선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서입니다. 즉 그 지역에서는 교육 시스템, 시설,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대피소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북쪽에서는 그 시간이 특히 짧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부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대치선에 있는 그 장소들에서의 집회 제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야외에서는 최대 100명, 건물 안에서는 최대 400명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출근은 가능하지만 근로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대피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서만 허용됩니다. 즉, 대치선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북부, 특히 레바논과의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명으로서 실제로 대치선에 있는 모든 마을을 위한 포럼을 이끌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전체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대피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실제로 위험한 상황은 대치선 근처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의 마을을 향해 발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남부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겨냥해 발사할 수 있는 많은 로켓이나 드론이 분명히 이스라엘 북부의 마을에도 경고가 울릴 수 있고 그 로켓이나 드론이 어떻게든 그 마을과 마을들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 국내 전선 사령부는 최소한 대치선에서는 일부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스라엘 교통부 장관이 공항을 폐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항은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결정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말릭 슬라딘이 이스라엘 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스튜디오에는 아리엘과 댄이 함께 있습니다. 댄, 다시 한번 이 순간을 이란과 레바논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걸프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 역시 많은 관찰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승리의 문턱에서 패배를 거머쥐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큰 승리였고 그 정권은 여러 면에서 완패해 지도부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위축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 전쟁이 재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 보이고 레바논을 이란 문제와 연결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들은 레바논 자체에는 관심이 없지만 힘을 과시하고 후견 세력으로 보이는 데에는 신경 씁니다. 그들은 평화협상 무산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이제는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그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비대칭적 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도 이처럼 완전히 예측 가능한 행동을 막기 위한 일관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서방 세계가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경제적 고통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들의 판단은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 세계에 전달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1년 전에 주장했던 농축 우라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첫날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TV에 나와 특히 트럼프가 이 일이 끝나면 이란 국민 여러분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공모함을 이곳에 보낸 전체 이유는 이란이 수만 명을 학살한 후에 이란 국민들에게 도움이 곧 도착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물론 정권이 완전히 제거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어리석게 모든 TV 방송에 나가서 지금이 항복 조건을 제시할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이성적이지 않고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복 조건은 좋고 정당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오직 핵 문제만,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가 1년 전에 끝났다고 했던 그 문제 말이죠. 하지만 이란이 현재 레바논에서 보호하고 있는 민병대들, 그리고 미사일, 민주적 개혁, 어쩌면 정권 교체까지 아무도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굴욕적으로 오바마 시절 협상된 JCPOA를 다시 받아들이라고 그들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르게 주장하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미 글을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글을 봤죠. 아마 미더 프레스에서였던 것 같은데 그가 이란이 그때도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사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CIA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IAEA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그 협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협상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가 얻을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가 요구하는 것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정권에 수백억 달러의 동결 해제 자산, 제재 완화, 어쩌면 그 이상의 혜택을 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3천억 달러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이란 국민과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첫 주에 이스라엘의 비할 데 없는 정보 능력으로 이뤄낸 엄청난 성공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전쟁을 지지했을 때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CIA와 모사드, 그리고 KGB, 아니 FSB와 중국인들까지 모두 쿠데타를 조직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전략적 실패입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세부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테이블 위에 올라온 합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리엘, 이 정권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는지에 대해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모하마드 자바돌라 하메네이가 24시간 넘게 지도부와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최고 지도자가 직접 지휘한 건 아니군요. 그럼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도했나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이란 혁명수비대도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우리는 그를 본 적 없고 그가 살아있다면 혁명수비대와 뜻을 함께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진 않죠.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세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시사합니다. 그가 심하게 훼손되어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낼 수 없거나 혼수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보거나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해
다른 합리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란 국영 언론은 모스타바의 옛 사진을 찾기 위해 아카이브를 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이란 국민들에게 그들이 살아있고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되는 최고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지만 2월 28일 이후로는 최신 사진이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아버지가 제거된 순간이며 공격 당시 그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란 정권을 상대하려고 할 때 추가적인 도전과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이란 정권의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말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가 있어. Humble guy is very pious. 아리엘 로세란 소식 감사합니다. 템페리 스튜디오에 계셔주세요. 곧 i14 뉴스 영어 방송에서 더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잠시 후 헤즈볼라, 레바논 전선, 이란의 시도와 성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연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잠시 후 i14 뉴스에서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i14 뉴스 영어 방송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란에 대한 저희 보도는 계속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야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에 월드컵이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 개막하며 이란 대표팀은 축구와 전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란 선수들은 미국 비자를 받았지만 여러 스태프들은 입국이 거부되어 킴은 멕시코에 머물며 경기 때마다 엄격한 제한 속에서 미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란은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등 미국 개최 도시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지만 워싱턴과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대회 기간 내내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미국이 월드컵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하고 워싱턴은 비자 결정이 안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란 인터내셔널 기자이자 i4 이란 팟캐스트 진행자 네긴 무사헤디 씨를 모셨습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볼 때 현지에서 이란 문제는 얼마나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나요? 팬들은 이것을 스포츠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전쟁과 비자 논란이 더 많은 대화의 중심이 되고 있나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이란인들 중 대다수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페르시아어로 팀 멜리라고 부르는 이란 국가대표팀을 자신들의 국가대표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팀을 이란 자체와는 구분되는 이슬람 공화국의 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팀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설 것입니다. 물론 스포츠를 정치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포츠 무대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기는 어렵죠.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즉 IRGC가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것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란인들에게 팀 멜리를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번 상황이 그 의미를 더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대표팀이 여전히 이란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국내외의 분열을 드러내는 건가요? 이것은 분명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국가대표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란에서는 모든 것이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 독재 정권이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할 때 스포츠도 정치적인 것이 되거든요. 심지어 음악조차도 정치적인 것이 돼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것도 통제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팀 멜리가 이란 정권에 순응한다고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도 어쨌든 직업이니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1월 봉기 때 처형된 축구 선수들과 운동 선수들이 있었고 정권에 맞서 일어난 1월 봉기 동안 목숨을 잃은 이들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사자와 태양기, 즉 페르시아어로 시르에 호르시, 깃발을 들고 나올 거예요. 피파가 사자와 태양기를 경기장의 아레나에 들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함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피파 자체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만든 거예요. 왜 그런 깃발을 금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선수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조직의 고위 인사들 중 일부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이란인들은 그것조차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선수들이 비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나라를 대표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휴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당신도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이란인들은 선수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결정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것이 배신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번 주 경기 시작과 함께 더 많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겐 무사의 DC, 오늘 24 뉴스 잉글리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북부 전선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 24 뉴스 특파원 조 브라운 씨의 최신 소식입니다. 조 브라운 씨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 근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조 브라운 씨, 이란에서 나온 최신 소식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어디에도 공격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위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6월절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라면 익숙할 차가디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더 큰 일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헤즈볼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공격하면 헤즈볼라는 북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헤즈볼라가 북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개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하루 종일 남부 레바논을 공격해 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티레와 그 주변 지역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레바논 언론은 티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최근 이스라엘 방위군이 자주 공격해온 곳입니다. 이곳은 리타니 강에서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1980년대 점령 시절 이스라엘 방위군 본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찍 휴전이 재개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이렌이 몇 번밖에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2번 울렸고 총 4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그중 2발은 남부 레바논 상공에서 요격되었고 나머지 2발은 남부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주로 그 지역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헤즈볼라가 예전처럼 다시 북부 이스라엘에 더 많은 공격을 조금씩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대응을 유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과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 지역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레바논의 혼란과 불안정 속에서 번영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밀고 나가 대치선 근처의 도시와 마을을 미사일로 더 겨냥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결국 이란의 공격 재개로 이어질 사건들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처럼 단 몇 번의 포격, 즉 테헤란에서 이스라엘로 약 20여 발의 로켓이 발사되어 제한적인 피해만 입힌 것처럼 짧게 끝날지 아니면 더 장기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히 북부 이스라엘 주민들은 헤즈볼라가 국경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이 특히 북부 국경에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을 겪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i24 뉴스 특파원 조 브라운입니다. 북부 전선 최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소식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는 국제문제 분석가 댄 페리와 24 뉴스 영어판 수석 특파원 오웬 알트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웬, 오늘 총리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면 이것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조율된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이 순간을 자신의 지지층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가 미국 대통령에게 맞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51번째 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그건 한 가지 시각일 수 있겠네요, 니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스라엘인으로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혹은 다른 의도가 있든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이미지를 대중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이란뿐 아니라 그의 지지자들과 미국 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미국에서 인기가 없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니콜, 우리 모두는 트럼프 시대 이후에 미국 여론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미 트럼프 시대에 그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미국이 이란과 맺는 어떤 합의든 네타냐후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뒤에 숨겨진 손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자신의 성격과 스타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과거와 달리 미국 정치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때나 어느 정도 2024년 조 바이든 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네타냐후가 의회에 가거나 그 대통령의 소속 정당 내 우호적인 정치인들에게 갈 수 있었고 야당에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네타냐후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이 미국 내 여론에 불리하게 놓여 있다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50세 이하의 미국인들은 최신 퓨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전 조사보다 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지지층은 50세 이상 공화당원뿐입니다. 네타냐후에겐 트럼프 외엔 선택지가 없고 트럼프도 이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레버리지와 세력 균형, 외국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며 이것이 배후의 영향력입니다. 이제 두 지도자의 정치적 필요를 충족할 비공식 조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콜, 당신 말이 맞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 이긴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하시죠. 좋아요. 그가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려고 애쓰고 특히 네타냐후를 모욕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주엔 그를 욕하고 미쳤다고 했던 사실도 유출됐습니다.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술팀이 와서 붙여드릴 거예요. 그동안 다른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후세인 압둘 후세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세인 씨, 지금 레바논 전선과 헤즈볼라에 대해 이야기 중인데 레바논 정부는 어떤가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한다면 레바논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며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글쎄요, 보시다시피 레바논 정부는 의지는 있지만 수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공동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문서는 두 나라와 미국이 전쟁을 멈추고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며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레바논이 주권을 회복해 자국 영토를 통제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를 막을 수단이 없었고 헤즈볼라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첫째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채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공개적으로 나서서 나는 헤즈볼라와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헤즈볼라 사람들은 우리가 강하니 막아보라고 했습니다. 설령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레바논 정부와 함께해야 하고 그들에게 집중해야 하며 별도의 채널을 열지 말고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합의한 이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의장 나비 베리 씨는 이 일에 어떻게 관여합니까? 그가 일종의 우회 채널이 된 것은 아니지만 워싱턴이 헤즈볼라의 의지를 실제로 실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와도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그게 레바논 정부, 특히 조셉 아운 씨를 건너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루비오 장관과 그의 팀이 이스라엘 정부와 레바논 정부 간에 직접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리 의장이 직접 대화에 반대해서 자신만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미국을 통한 간접 대화를 원합니다. 이제 베리 의장은 헤즈볼라와 간접적으로 소통합니다. 이는 별도의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헤즈볼라 채널로 존재해선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정부가 책임자이며 레바논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은 헤즈볼라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동맹인 나비베리와 함께 있습니다. 레바논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다루는 방식이나 심지어 헤즈볼라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아파를 포함한 레바논인 2명 중 1명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5월에 실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시아파 공동체를 제외하면 이 수치는 65%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레바논인 3명 중 거의 2명이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원한다는 의미로 이 지역에서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반을 다질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운 대통령과 슬레이만 총리는 국민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민 생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시를 따르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헤즈볼라가 해전이 시아파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레바논 대다수와는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더라도 레바논인 2명 중 1명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원한다 해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그것을 하도록 허락할까요? 아니면 그 일을 완전히 수행할 자원이 없는 레바논 군대가 해야 하는 걸까요? 그들이 선택하거나 고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고 있고 만약 자신들에게 수단이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센트컴이 레바논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지금은 그들이 모든 제안을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레바논 군대를 개혁하고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들이 지난주 두 나라가 합의한 로드맵을 집행해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합의한 시범구역이 실제로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레바논 군대가 이미 리타니강 남쪽으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시범구역 말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이미 제거된 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범구역이 성공하려면 이스라엘이 먼저 헤즈볼라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워싱턴 채널, 즉 정부 대 정부의 계획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범구역은 아직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군이 지도 등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워싱턴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레바논 측이, 레바논 군이 언젠가는 협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왜 헤즈볼라가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첫 번째로 협상을 방해하고 협상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포하고 이스라엘에 이란이 미사일을 쏘게 했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헤즈볼라는 아운과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으며 개최 채널을 만들고 미사일을 사용해 상황을 악화시켜 평화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의 행동만 봐도 레바논과 이스라엘 두 정부가 해온 일들이 옳은 일들이며 헤즈볼라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막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세인 압두 후세인 씨, 24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스튜디오에는 여전히 댄과 오웬이 있습니다.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를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그리고 어쩌면 미국까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을 해야 하는 건 이스라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를 존중하고 돕고 있음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지난 1, 2년 사이에 이스라엘에게 큰 자산이 생겼습니다. 아니, 두 가지가 생겼죠. 첫째로 레바논 국민들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 그리고 확실히 시아파가 아닌 대다수는 헤즈볼라가 사라지길 원하고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후세인 압델 후세인이 이것을 확인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동안 대통령이 없었지만 이제 매우 용감한 새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이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시다시피 꽤 낮은 수준에서 레바논 측과 대화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우러 왔다는 이미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 문제가 이스라엘만의 문제라는 인식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저는 유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영토적 야망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교적인 역할도 해야 하며 레바논이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역사에서 외국의 도움을 요청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말리, 모잠비크, 콜롬비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모릅니다. 유엔에는 외국 군대 요청 메커니즘이 있고 레바논은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자국을 통과해 베카 계곡까지 진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레바논 민간인 사망은 앞서 언급한 자산에 해를 끼칩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45년간 군사력에 의존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헤즈볼라가 살아남길 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사라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레바논이 분명히 이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활용하고 헤즈볼라가 사라지면 걸프 지역에 대기 중인 많은 지원금을 뇌물 형태로 제공하며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글로벌 합의를 만든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벨기에 군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아랍 군대나 아프리카 군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가 포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지금 한편으로는 레바논 군대에,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에, 북쪽과 동쪽으로는 우호적이지 않은 시리아에 의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스라엘만으로도, 레바논 군대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뭔가 영리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관들이 레바논에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인프라를 해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바논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레바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고 말하죠. 저는 더 나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댄, 말씀에 공감합니다. 루차드, 주요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엔 본말이 전도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국내 권력 균형이 바뀌기 전까지 레바논 정부는 두려워 유엔 안보리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헤즈볼라와 맞설 외국 평화유지군을 들여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공개적으로 행동하며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고 의심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자들, 심지어 선의가 있는 이들조차 레바논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조셉 앨런은 첫 회의에서 용기 있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마지막 회의와 휴전 선언에서 본질적으로 헤즈볼라가 양국 정부의 휴전 의지를 거스르도록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은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모두 나쁜 선택지 중 덜 나쁜 것을 골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마치 마차가 말을 앞서는 것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나마 덜 나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체를 점령하고 베카 계곡까지 올라가는 것은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계획했다고 말한 적 없으며 현재는 니콜 남쪽 완충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덜 나쁜 선택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쁜 선택이죠. 완충지대는 침투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18년 동안 매우 인기가 없었던 점령을 했었죠. 그 완충지대 때문에 매년 약 25명의 병사가 희생됐습니다. 지금은 완충지대로 매주 3명의 병사가 희생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완충지대는 로켓을 막지 못하고 있고 로켓은 더 북쪽에서 발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 즉 단순히 잔디깎기 시나리오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즈볼라 같은 조직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현재 이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즉 끝없는 전쟁, 소모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인기가 없었던 전쟁은 6.1 전쟁 직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소모전에 끌어들였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군인들이 계속해서 죽어갔고 뚜렷한 전략적 목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5년 동안 헤즈볼라와 간헐적으로 소모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이제는 더 나은, 덜 나쁜 선택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말하는 내용에 많은 부분이 공감되지만 이게 가장 덜 나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부 국경에는 수십만 명이 살며 최근 몇 달간 대부분 대피소에서 지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 아닌 아랍과 아프리카 군대 혹은 자기 나라를 방어하지 않는 제3국의 군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자기 국경을 방어하지 않는 군대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것과 같은 동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다른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바논 정부와의 협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에서 자금과 인력을 유치하는 게 해결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레바논 경제 상황을 볼 때 자금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토 군대조차도 이 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둘 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처럼 이스라엘의 국경을 방어할 동기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일단 헤즈볼라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힘의 균형이 바뀌게 되면 그렇습니다. 헤즈볼라와 싸우는 데 드는 비용이 지금과는 다르게 될 때 말입니다. 어쩌면 제3자 병력, 나 레바논 군대 자체가 실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6월 8일 이 자리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현실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더 빨리 진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나마 덜 나쁜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은 레바논 정부와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장관들은 레바논 정부 공격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선의를 보였으니 실천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걸프 국가들과 대화를 계속하거나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인력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이 현명하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레바논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아주 유명하게도 이 경우에는 6일 전쟁이 빠르고 신속하며 우아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 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국의 본토가 작고 취약하며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소모전이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영원한 전쟁, 소모전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실수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쟁들은 항상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와의 소모전, 18년, 레바논 점령 모두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분명히 열띤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는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란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훌륭한 분석 전해주신 오웬 알트만, 댄 페리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4 뉴스 영어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시간 오후 10시,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 베니타 레빈과 함께하는 1시간 30분 특별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니콜 제덱입니다. 오늘 저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